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일점 마수 강대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우리 시장 상승 모멘텀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건방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결국은 약보합으로 나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도 5거래일 연속으로 4조 원대를 밑돌고 큰일이에요.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수급 상황도 좋지를 못하죠.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까지 4흘 연속으로 선물 시장에서 팔자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감들이 좀 있는 시장이에요. 자, 오늘 밤에 일단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내일은 우리나라의 이벤트입니다. 오전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요. 오후 가면 이제 옵션 만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자, 이 변수들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들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 나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전 마수 50번째 공방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일전 마수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화제 남녀로 문을 열 텐데요. 가장 먼저 화제 랭킹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5위부터 1위까지의 소식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5위를 찾은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액이 전체 거래 대금 대비 6.1%를 차지할 만큼 공매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가 전체 공매도의 25.8%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집중의 배경으로는 분기 실적 발표 이후 발생한 모멘텀 공백, AMD의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 잠정 실적 발표 시점이 삼성전자 주가의 단기 고점이었다는 계절성 등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투자자문 업계에 퇴출 칼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자문사의 등록 취소를 통해 강제 퇴출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유사 투자자문 업자 제도도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 등 자문사 업무 영역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3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총 650억 유로 규모의 긴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 의회에서 유럽연합의 은행 구제금융 1,000억 유로 지원 조건인 긴축 정책을 앞으로 2년 6개월간 총 650억 유로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라호이 총리는 스페인이 역사상 두 번째로 심각한 리세션 상황을 직면했다며 내년에도 경기 호퇴가 지속되겠지만 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긴축 정책 발표 소식으로 스페인 국채 가격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6.7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를 차지한 소식도 확인해 보시죠.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적절한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원 총리는 베이징에서 열린 재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은 현재 중국이 풀어야 할 우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전적인 책무가 될 거라며 소비 촉진과 수출 다양화를 통한 경제 안정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주 후반 중국의 2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둔화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2위까지 준비된 소식들을 열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를 차지한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면서 증시도 내림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럽 금융위기의 더딘 회복과 미국 기업의 실적 부진 전망 등으로 코스피 지수는 오늘까지 나흘 연속 하락했는데요.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요.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이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가 없더라도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다면 증시 회복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네, 화제 랭킹 1위까지 준비된 소식들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과 함께 하시죠.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에 투자자문 업계에 퇴출 칼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자문사의 등록 취소를 통해서 강제 퇴출을 추진키로 했고요.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제도도 폐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적 자격을 갖춘 자문사에 대해서는 49인 이하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설정되는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부동산 전문 등 자문사의 업무 영역도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투자자문회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많은 고객들에게 손실의 아픔을 남겨줬죠. 자, 물론 잘하는 곳은 매우 잘합니다만은 함량 미달 회사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능력 없는 회사들 모두 청산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요즘 위기 국가들이 대체로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칫 잘못 금리 인하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쌓아놓은 선물 매도에서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유럽연합이 스페인은행 구제금융 대가로 은행 주주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대규모의 손실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공채권자인 선순위 채권은 손실 분담에서 제외돼서 손실 분담의 고통이 후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액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역사적으로 위기가 지나고 나면 중산층과 서민층은 붕괴가 되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 외환위기 때도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기업들의 2,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IT 관련주를 대거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1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기전자 관련주만 1,630억 원어치 매도를 했는데요. 이날 외국인 전체 매도 금액인 2,400억 원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래서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만 6,470억 원의 전기전자 관련주를 팔아치웠는데요. 자, 실적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결국 어닝 쇼크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시장 수급의 한 축이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리보 금리 조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짜증납니다. 자, 지금까지 화제 담당했습니다. 네, 지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내일장 준비하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키움증권 김충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시장 불확실성 때문인지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승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 잘하셨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 네. 정말 짜증나는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잘하셨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팔을 걷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뭐 팔을 걷을 정도로 답답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저는 것이고요. 욕하러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차라리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 EU 정상회담의 합의라든지 20의 금리나 차라리 이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니까 조금 더 짜증이 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느낌은 장이 좀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자, 우리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이 어려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 꽤 오랫동안 지금 진행됐던 흐름인데 작년 8월달 급폭락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혼조가 지속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대안은 역시 그냥 개별 종목으로 가는 것. 예, 실제 매매하실 때는 개별 종목에서 지금은 좀 트레이딩 하셔서 버티시고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그때 지수주 확인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좀 트레이딩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국내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기대감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지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갑론을박 주제는 이벤트가 집중된 증시, 기대감은 있나 하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그 김충달 전문가께 먼저 마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시장의 이벤트가 시장에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꼭 주가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 타이밍이 비슷하게 조정받았던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때도 보면 그 2주 전쯤에요. 예, 지수가 조정받을 때 조금 뭐 시장에서 기대할 거 없을 것이다 하면서 주가가 먼저 조정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또 떴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위치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진행 과정에 초점 맞춰서 역시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 반등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하창복 팀장께서는 이벤트에 대한 영향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반영됐다기보다는 참 이벤트의 그 힘이 약하다는 거죠. 이제 같은 이벤트를 봤을 때 사실 6월에 있었던 뭐 EU 정상회담이라든지 지난주에 있었던 22 금리 정책 같은 경우는 큰 이벤트였고 이번 주에 있는 뭐 작은 굵직한 이벤트들은 항상 시장이 좀 묻어 있는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 때문에 어떤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하기에는 영향력이 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벤트에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씩 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쟁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이벤트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하죠. 네. 저도 뭐 동결할 것 같습니다. 동결한다. 네. 예. 네. 최근에 뭐 동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김충달 전문가님 네. 동결 쪽을 예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 뭐 제가 경제학자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벤트가 있을 때 다수 의견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다른 그 의외의 어떤 부분으로 너무 기대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동결은 뭐 지금 물가 부담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부양을 할 수도 있지만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아직까지 조금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증시도 그렇고 경제도 아마 그렇게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 카드를 좀 숨겨놓을 것 같고요. 아까 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미 큰 어떤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결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창봉 팀장께서도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인하론에 좀 무게가 실는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이제 국채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과 이제 금리는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국채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가 뭐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로벌 분위기가 사실 인하 분위기입니다. 뭐 ECB에서도 금리 인하했고 중국도 기준금리 인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가계부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가계부채가
좀 극심하게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고금리도 있습니다. 만약에 또 금리를 조금 낮춰주면 가계 부담을 조금 덜 줄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가계 부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그것이 바로 가계 부채 본질적 해결이 힘듭니다. 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금리 부담이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가 되고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뭐 이번에만 국채를 산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그 3년물 국채 금리가 제가 잠깐 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사트를 보면 3월 초순에 한 3.6%에서 지금은 3.2%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3.19까지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어떻게 기준 금리보다 낮다는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금리를 먼저 내리게 되면 국채 금리가 따라오는데 지금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있다 보니까 3년물 국고채 금리가 먼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지표만 보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내려서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갭을 메꾸는 그런 수순은 좀 힘들지 않을까 보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 금리를 맞춘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 효과가 뭐 이번 최근에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20의 역할도 약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인하한다 그래도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주식 매도를 조금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그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벤트가 있죠. 내일 이제 옵션 만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옵션 만기에 매물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또 위층되는 위층되죠. 마녀들이 또 뛰놀게 되니까요. 네. 자, 김춘자 전문가께서는 그 이 프로그램 쪽 내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일단 뭐 스프레드에 따라서 뭐 이쪽 저쪽 다 갈 수 있지만은 일단 지금 매수 차익 잔고, 매도 차익 잔고가 7조 6천억 정도 수준으로 뭐 비슷한데 매수 차익 잔고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매도 차익 잔고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이 계속 하락 추세라면 이 차익 잔고가 계속 늘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미 선물 매도가 한 2만 3천 계약 정도 순매도를 지난 그 6월물 만기 이후에 단순 계산으로 그만큼 지금 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계속해서 그렇게 포지션을 더 취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내일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 앞두고 외국인들의 파인 상품 전략 중에 1800선 초반에서 풋 매도 전략이 조금 진행되고 또 콜을 약간은 너무 매수는 과도하게 좀 하지 않지만은 풋 매도가 지난번에도 좀 이 초반에서 취해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반등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선물 전략은 9월물이기 때문에 지금 9월물 물론 누적 매도가 많지만 이 9월물이 지금 당장 시장을 꼭 끌어내린다는 쪽으로 볼 필요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일단 옵션 만기에 최근에 하락을 한 만큼 매도 차익 잔고도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차익 잔고가 청산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은 오히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목 팀장께서는 내일 또 하나 이벤트 옵션 만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녀는 한 달마다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별 옵션이 한 달마다 찾아오죠. 그게 아마 민방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사실 뭐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만기 날 이벤트는 사실 이제 프로그램의 베이시스 많이 생각을 하고요. 잔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딱 매수 차익 잔고, 그러니까 주식을 먼저 사고 선물을 판 매수 차익 잔고하고 매도 차익 잔고죠.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산 잔고가 7조 6천억 수준으로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잔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좀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옵션 만기 날 되면 2시 정도부터 프로그램 사전 공시가 나오는데 기타 기관 중에서 기관에 포함 안 되는 국가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지자체의 어떤 선물 옵션 차익 거래가 좀 활발합니다. 시장에서는 한 8천억 정도가 또 매수 우위에 있다 하기 때문에 약간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차익 잔고 쪽에서의 어떤 청산 부담이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게 조금 중론이고 만약에 두 개 중에 고르라면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매수 우위로 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옵션만 가지고 본다면은 내일 한 242포인트 정도가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이벤트들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중국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중국의 2분기 실질 GDP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7.7% 정도 선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발표에 따른 영향 궁금해지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충달 전문가. 저는 뭐 지금까지도 그래도 부양책 조금 해왔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달 전문가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GDP 규모가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예상치보다 잘 나오느냐, 아니면 예상치보다 못 나오느냐. 네.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못 나온다면 적극적인 부양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예. 시장에 호의적이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주가 수준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현재 7% 중반 후반 정도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7% 중반 혹은 초반 나오면서 쇼크를 줄 수 있는 쪽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상해종합지수하고 홍콩 H지수를 보시게 되면 근래 들어서 지금 이미 거의 그 1월 저가권 상해종합지수는 올해 1월달 저점 근처에 거의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이미 추세가 망가져서. 그리고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도 근래 한 2, 3개월 내에 저점을 오늘 갱신했다가 이제 약간 반등 줬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눈치채고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최근에 이렇게 이제 뭐 안 좋게 나올 걸 보고 지금 시장은 이미 반영을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지금 액션이 그동안 이제 그걸 미리 고려해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올해 지금 2차례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에 이제 그동안은 그 양적 그냥 그 긴축 완화를 그냥 단순하게 완화하는 그 부분이 컸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 투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쪽, 인프라 쪽 투자, 뭐 철도 쪽 투자 이런 투자 쪽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도 미리 반응 좀 했고 그리고 투자 쪽을 이제는 조금 해서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당장 부양책이 안 나와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그 안 좋게 나오면 하락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안 좋게 나올수록 부양의 기대는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하창봉 팀장께서는 네. 뭐 별반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그 보니까 계속 그 시황 멘탈이 좀 네거티브 전략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MTN에 이 맞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중국 쪽에 대해서는 제가 눈높이를 좀 낮추라 그런 말씀을 계속 고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도 그런 것이 제가 안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 시장의 경기 부양 영향력이 그러니까 부양을 할 수는 있어요. 내국적으로는 자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이 뭐 우리나라든지 글로벌 정치에 미치는 영향,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저는 제한적이지 않나.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사실 뭐 내일 GDP 세상에서는 한 7.6% 정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7%로 내려왔다는 거는 한 2009년도, 8년도 10% 두 자리까지 갔다가 작년 하반기에 8%대로 내려왔다가 이제 7일자를 보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미 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례적으로 사실 중국이 뭐 이번 주 초에 소비자 물가 지수나 GDP 발표 전에 지난주에 먼저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거는 2달 연속했죠? 그렇죠. 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도 중국 상해 지수가 계속적으로 2,300포인트 밑에 있고 우리나라 영향력이 좀 약한 거는 계속적으로 좀 부동산 버블을 안정하는 거하고 같이 경기 부양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려니까 그것이 좀 안 먹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시중 인하 카드 이런 거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시장을 바로 되돌리기에는 힘이 약하지 않나 그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당장 오늘 밤에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만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을지 궁금한데 김충달 전문가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뭐 지금 뭐 사실 이 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QE3에 대해서 지금 관심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추세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하락 추세 아직 진행되고 있고 하락 추세 속에서의 반등이 나왔다 내려갔다 나왔다 내려갔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체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정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주가가 밑에서부터 또 반등 주고 한 100포인트 정도 범위 내에서 등락을 할 때는 그 지금 당장 부양책이 안 나와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 QE3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을 좀 기대하면서 최근에 증시가 또 밀렸었으니까 또 미증시도 한 4일 연속 빠져서 기술적 반등 위치가 되니까요. 저는 한번 일단은 단타 관점에서는 좀 반등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한번 나올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네, 긍정적인 기대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하 네. 팀장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또 제가 악역을 하겠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그 FOMC 의사록이죠.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아니라 이제 6월 달에 실시한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속내,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이벤트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사실 뭐 여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8월 초에 열리는 FOMC 회의에 대해서 이제 QE3에 대한 그 실마리가 좀 나올지 않을까 그게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사실 같은 말씀이지만 22에서 금리 인하했고 뭐 추가 인하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중국도 사실 이제 추가적인 금리보다는 지준율 카드는 아직까지 20% 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미국의 고용 동향도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고용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뭐 취업자 수도 감소를 했고요.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ISM 서비스 지수에 보면은 고용 개선 지수는 조금 개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카드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고용이 안 좋다고 무조건 부양카드 쓰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게 좋은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 항상 어느 정도 수치가 적정하게 나올 때 카드를 꺼냈을 때 약발이 먹힌다는 것이고요. 일단 주변 여건은 좋고 제가 한 가지 왜 QE3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 생각을 갖고 있냐면 4탄은 없을 것 같습니다. 4탄. 그러니까 3탄을 QE3를 과연 지금 써가지고 세계 경제를 확 되돌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카드를 칠 때도 남의 패를 모를 때 우리가 무서운 것이지 패가 보이기 시작하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네. 아무튼 QE3에 대한 일단 단서를 우리 찾을 수 있는지만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주제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 대응자를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점을 생각하고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 것인지. 자, 두 분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사봐야 될 것 같아요. 산다. 네. 우리 충달 전문가께서는요. 제가 실제로 많이 이렇게 전략도 제시하고 있지만은 원래 정석은 관망인데요. 예. 근데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 트레이딩을 시장이 증시가 아직까지 턴아웃 되지는 않았으니까 예. 트레이딩 위주로 가는 것이 좋고 근데 중소형 개별주들은 매매가 조금 재밌게 흘러가지 않냐.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정공 팀장부터 좀 그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실 때도 조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네. 좀 사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예. 일단은 뭐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이 이제는 유럽 문제에도 이제 약간은 익숙해져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월에 급락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그리스의 어떤 총선이라든지 그리고 EU 정상회담 그리고 20의 금리나 중간에 수많은 이벤트가 넘어왔는데 가만 2달 동안 잘 보시면 지수가 폭등은 못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한 1800선 초입에서는 반등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큰 구름은 그치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내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습니다. 한 11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약간은 그래도 하반 경직에 대해서는 무게를 좀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물론 내일 바로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준선만 설정해 두신다면 특별히 투자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나 보겠고요. 잠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중간에 1850선을 그어놨죠. 요게 이제 5월 급락 이후의 중심선인 것 같고요. 제가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 1785포인트에서 단기 쌍바닥 그리고 6월 말 정도에 EU 정상회담을 앞서 급적으로 반등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오늘 좀 아슬아슬했습니다만은 내일 만약에 장이 다시 한번 1800 초입으로만 안 내려간다면 설령 내려간다 그래도 한 15포인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해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짧게 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고점도 약간 낮춰오기 때문에 1850선을 중심선으로 잡아가지고 밑에서는 조금 주식 보유하시고 또 올라갔을 때는 좀 정리해주는 가장 단순한 초보적 트레이딩은 지금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박스권 하단 쪽을 좀 지지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김춘대 전무께서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뭐 짧게 매매하는. 관망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시장이 이렇게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혼조 보였지 않습니까?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혼조 보이는 동안 종목들이 조금 버티면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한 종목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빠진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원래 정석적으로는 매매하는 구간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여기서 시간을 조금 더 견뎌준다면 거기서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단기 관점에 접근하는 게 좋고 그래서 조금 지수 관련주 민감한 종목군들은 매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중소형 개별주,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받거나 아니면 시장과 상관없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 아니면 수급이 받쳐주는
개별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조 원 정도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보신다면 지금 뭐 어떤 유럽 시장이나 미증시에 어떤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떤 시장에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 한마디의 기대감으로 오르고 빠지고 하는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왕창 매집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사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들의 흐름에 움직이면서 프로그램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각 개별주들, 좋게 생각하는 어떤 개별주들을 발굴해서 뭐 컴투스 같은 것도 보면 거의 기관들이 사서 주식을 거의 뭐 장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인 매매 좀 하는 게 좋고 저도 차트 한번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종합지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때는 까만 이평선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 위에서 증시가 놀 때는 매매하기 쉽고 까만 이평선 아래에서 놀 때는 매매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매매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럼 증시가 좋아지려면 60일선인 까만 이평선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60일 전 주가 위치를 한번 찍어보니까 저기 2000포인트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예, 지금 주가는 1800선인데 2000포인트 주가가 지금 빠지는 주가란 말입니다. 하루하루 들어오면 저기 꼭대기에 있는 게 빠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반평균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계속 60일선을 하향하게 됩니다. 지금은 돌파를 하더라도 결국 다시 또 밀리는 흐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게 시간이 한 15그레일 정도가 이제 위에 남았습니다. 15그레이면 한 3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 정도만 아직까지는 좀 빠르고 지금 올라오면 좀 빠르고 3주 정도만 시장에서 조금 잘 견뎌낸다면 그 이후에는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그렇게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군들은 뭐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좀 종목을 좀 봐주시죠.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형주인데 코스닥 시총 상위주인데 포스코 캠텍이라고 고점 대비 하락이 이미 50% 이상 진행됐습니다. 포스코 계열사고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다시 내려가더라도 하락이 제한적일 것 같고 실적도 지금 한 900억, 10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7천억대 한 후반대 정도 되니까 주가가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밀리더라도 12만 원대에서는 매수 매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주 제가 예전에 우주 항공 테마 괜찮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한번 출렁거릴 때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항공 테마들이 지금 한양 ENG나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 그래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신고가가 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장에서. 그래서 개별주, 재래주 괜찮은 거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괜찮게 보는 종목이 두 개가 동국실업과 한솔홈데코라고 하반기 괜찮게 보고 있는 개별주입니다. 작은 종목인데 개별주 매매가 지금은 개인 투자한테 좀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셨네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지금은 관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할 때는 좀 실적 시즌입니다만 사실은 좀 방어주 성격이 좋습니다. 방어주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할 때 이제 게임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소비주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 잠깐 짧게 말씀드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원래 2007년도 IPO 들어올 때만 해도 워낙 독점적인 시장이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한때는 5만 7천원까지 갔었습니다만은 5년 연속 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될 당시엔 너무 좀 고평가로 들어왔다는 거죠. 국내는 캐파도 작고요. 임플란트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치료 중입니다. 단가가 좀 싸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오른 거 있습니다. 한 만 원 하다 16,000원까지 왔는데 왜 가냐면은 중국을 바로 공략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처음에 클 때처럼 R&D 인력을 벌써 중국 현지로 보내가지고 먼저 현지화 시키면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저는 뭐 IT도 좋습니다만은 장이 불안하고 좀 길게 볼 때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제약 바이오 관련 실적이 되는 종목들, 뭐 코롱 생명과학이나 CTC 바이오 이런 종목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 모두 조금 안전하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되는 개별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바이앤홀드를 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벤트도 다 점검을 해봤고요. 또 향후 시장 전망도 좀 살펴봤는데요. 잠시 좀 쉬었다가 종목 봐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시죠. 산책 좀 다녀올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네. 자, 오늘은 우리 하창봉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영화가 아니고요. 바로 프로야구입니다. 네. 프로야구. 요즘에 프로야구 인기가 대단하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네. 자, 플레이리스트 프로야구를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를 아. 참 좋아하는데 한 4시간 정도 합니까? 4시간 정도 하는데 서너 시간 하죠? 예, 서너 시간 하는데 이제 좀 연장전 감이 길어지는데 야구를 보면요 인생이 보이고 주식 투자가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대호 선수도 지금 일본 가 있지만은 홈런 타자들이 있죠. 근데 홈런 타자는 잘 보시면 데이터를 보면은 홈런왕은 삼진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홈런을 그렇죠. 치기 위해서는 네. 풀스윙을 해야 되고요. 거의 그 풀스윙을 하다 보면 삼진을 당한다는 것이 있고. 근데 과연 9명의 타자, 8명입니까? 9명이 전부 다 홈런왕이면 사실 그 팀은 우승을 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프로야구에서 우승하는 팀은 홈런 타자 나온 팀보다는 오히려 3할대 타자가 많은 그 팀이 상당히 승리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홈런을 치기 위해서 시장이 어떤 그 움직일 때 홈런을 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잘 조준해서 쏴가지고 홈런을 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자기 계좌가 계속적으로 수익권역으로 커지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투수의 실투를 받아가지고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승리로, 그것이 곧 나의 자산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투자하실 때 보면은 3할만 하십시오. 3할. 10개 중에서 3개만 맞췄지도 그 친구는 그 팀의 에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밥만 먹고 그 방망이 휘둘르는데 그래도 3할이면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3할이면 10번 나와서 3번 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좀 잘하는 거죠. 우리 김춘달 전문가께서는 야구 좋아하세요? 예, 어릴 때는 야구 정말 완전 광팬이었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팀이 계속 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팀이 혹시 삼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성. 예. 예. 그래서 요즘엔 뭐 야구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예. 들으면서 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이 그 장효조를 팔아먹는 그 순간에 예. 예, 마음을 싹 접었던 적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그래 어때요? 우리 이 야구를 좋아했던 거하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승률 높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승률 높이려고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계좌라고 그럴까요? 계좌를 어떻게 이제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 맞추는 종목은 조금 베팅하고 틀리는 종목은 많이 베팅하면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창봉 팀장 말씀하셨듯이 한 방 크게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저기 합리적으로 따복따복 점수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프로야구 영상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종목 전략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종목 얘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선주들 참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장주 가운데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 셀입니까? 바입니까? 바입니다. 셀입니다. 예, 뭐 바이 의견 내시면서 한숨까지 쉬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하창봉 팀장께서 현대중공업 바이 의견이신데요. 전략을 한번 좀 세워주시죠. 예, 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주식은 사실 지금부터 주식을 한다는 생각보다 저축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우량주라 생각하시면서는 사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월봉 차트를 조금 보고 계신데요. 제가 왜 월봉을 보냐 하면은 일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매수 신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말씀드리는데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현대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라 조선사는 우리나라 세계 최강의 조선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가 바다를 가다 빠지지 않는 한 우량 회사의 글로벌 점유율은 가져간다는 거 보시고요. 실제적으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 2007년도 중국이 90% 이상의 고성장을 할 때 현대중공업도 사실은 50만 원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전초죠. 작년 초 같은 경우도 50만 원 갔죠. 근데 중요한 게 이때보다 이때가 경기가 더 좋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는 2007년 이후부터 디센딩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서 현재 25만 원 수준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걱정보다는 시장이 조금만 회복 기미를 보인다 그러면 2007년도 5년 전에 어떤 글로벌 경기 신화는 못 가더라도 기술적 반등 한 35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일본 관점에서 상당히 뭐 쓰리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25만 원 밑에서는 좀 차곡차곡 한번 사가자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춘들 전목에서는 예, 현대중공업 세일 의견이신데요. 예. 일단 저평가는 맞지만 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친척이 이제 부산에 많이 계시니까 부산에 가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조선업종 기자 접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때문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조선 국내 대형 3사 중에서도 지금 수주가 제일 좀 예상보다 부진한 부분이 지금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상선 시황은 거의 지금 침체의 몸통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급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저평가는 맞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실적들이 이제 나중에 또 다 나오기 때문에 급하게 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플랜트 쪽으로 어차피 기대하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플랜트 쪽 보더라도 지금 사실 국내 업체들이 플랜트 쪽에 수주를 받기 시작한 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가 수주도 많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올해 뭐 물량들은 있지만은 제 생각에 지금 뭐 조급할 거 없고 확인 매매하시면 됩니다. 물론 싸니까 여기서부터 모아가면 된다 하지만은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뭐 돈 한없이 찍어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확인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으로 기술적으로는 1개월 정도만 좀 지켜보셔도 좀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인데요. 이제 런던 올림픽이 한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면은 이 광고 기획사들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셀입니다. 예, 저 바이. 네. 자, 그럼 김춘달 전문가의 바이 의견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기획이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주식이 움직이는 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모멘텀 찾고 재료 찾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이 재료들이 먹히는 시점이 지금 왔다는 거고 사실 제일기획은 재미는 없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 박스권 흐름을 보여줬고 박스권 하단에서 튄 건데 쫓아가는 매매로는 좀 별로고요. 그래서 대신에 밀리면 다시 매매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증시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 개별주들 매매하는 건 상관없지만 오히려 지수 관련주나 업종 대표주 같은 거 매매할 때는 좀 짧게 매매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만으로는 사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하창목 팀장, 예. 하창목 팀장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우리 전문가님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과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얼마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할까 여기 포커스를 맞추지 않나 싶은데 뭐 오늘 제일기획이 벌써 한 850원 오르면서 18,5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장은 이미 제일기획이죠. 제일기획에 대해서 뭐 런던 올림픽에 대한 어떤 광고 부문 그리고 또 민영 미디어에 관련해서 이게 아마 올해 9월 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일기획하고 SBS가 가장 큰 수혜를 있죠. 그런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18,000원, 19,000원에 장기적인 6개월 시장이 흔들렸습니다만 사실 제일기획은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주가에 좀 묻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제일기획의 주가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9,500원까지요. 지금 수준에서 한 1,000원 정도는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셀 의견을 드린 이유는 추격해서 할 종목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좀 장기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일기획의 잠깐 월봉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IT주가 아니라 성장주라 그럽니다. 성장주라는 거는 제가 지금 월봉 2003년도부터 10년치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딱 한 번
우리 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던 리만 사태를 빼고 나면 사실 우상향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기업이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롱텀 투자가는 사실 바이를 하시고요. 만약에 오늘의 급등을 보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최근에 이 주가가 좀 묻어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전자 등과 함께 정부 프로젝트 주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 마감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셀입니다. 저도 셀입니다. 자, 그러면 하창봉 팀장부터 먼저 저기 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주성이 오늘 오랜만에 한 8% 급등하는 게 상당히 좀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성은 가장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가장 전통적인 RT 종목이 좀 오래됐어요. 근데 왜 주성이 이렇게 최근까지 8,000원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느냐 하면은 중간에 약간은 태양광 쪽에 비중을 좀 많이 뒀던 게 사실 큰 화근이었습니다. 지금도 상반기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났는데 그 중에서 적자 난 것 중에서 반 이상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돈이 안 되죠, 사실 지금. 돈이 안 되는 태양광을 좀 비중을 줄이면서 이제 올레드 쪽으로 좀 비중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온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이게 회사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적이란 건 다 실적이, 특히 코스닥 IT는 실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술적 반등 연속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춘달 전무께서도 셀 의견이신데요. 예, 뭐 똑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부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 재료에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매도 위치를 어디 잡을까 정도에 초점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도 이미 깨진 상태에서 반등이고 뭐 단기 어떤 재료나 세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걸 이용해서 매도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의 공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키움증권 김충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롯데슈퍼 세계점포가 농수산물 51% 제외 조항의 적용을 받아 강제 휴업에 덧해서 풀려났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SSM과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를 규정하면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GS 슈퍼 역시 3개 점포가 같은 이유로 강제 휴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발행 시장에서의 금리 하락 소식에 유통 시장에서의 금리도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독일은 41억 5천만 유로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를 1.31%의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달 진행된 입찰에서 기록했던 1.52%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잠시 뒤에 열릴 미국 시장은 FOMC 의사로 공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단서가 나올지 모두 다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발표된 지표들이 있죠? 네, 그럼요. 자,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799.9로 전주 대비 2.1% 감소했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고요. 5월 무역 수지 487억 달러 적자로 발표가 됐네요. 네.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알코아를 비롯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알코아 실적이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전망치들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실적 이틀이 쭉 발표되는데 오늘은 호텔 체인이죠. 메리어트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좀 주목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일정 낮수 50번째 공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요, 교수님. 글쎄 말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인사드려야죠. 네. 네,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세요. 굿나잇. 굿럭.